김경식의 경제데이트 54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김광수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사실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결국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정해졌죠. 예. 내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기는 그러니까 제3국의 경우에는 뭐 그 거리에 제일 가까운 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미 없다. 그래서 결국 없는 걸로. 예. 평양 2명, 판문점 2명 팽팽하게 붙었는데 이게 막판에 트럼프가 그 판문점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보니까 북한은 시종일관 평양을 이렇게 원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백악관의 참모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싱가포르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최적의 장소로 많이 거론됐는데 뭐 중립적 이미지와 뭐 이동의 편리성, 뭐 그리고 그 각종 국제 회의 등을 통해서 싱가포르이 북미 정상회담의 최적의 장소를 선택이 돼서 그걸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렇게 알리면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날짜가 6월 12일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날짜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뒤로 밀렸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바로 전날에 지방선거 전날 이게 좀 또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방선거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도 소장님도 어쨌든 이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하셨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왜 이 제3지인 싱가포르까지 가게 됐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전쟁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당사자들이면 적어도 이제 그 전쟁 종식이라든지 외교관계 수교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당사국에서 하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는 사실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하는데 사실 이 정전협정이 7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남북미가 7월에 판문점에서 다시 이제 종전 협상, 종전 뭐 그런 식 같은 거를 판문점에서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또 뉴스가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 그 회담에서 사실상 결판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굳이 밖에 가서 할 이유는 없죠. 근데 문제는 왜 그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평양이 됐든 판문점이 됐든 하다못해 서울이 됐든 아니면은 차라리 워싱턴이 됐든 뭐 이런 이제 전쟁 당사자 아니면 협상 당사국의 국가에서 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그건 이제 궁금한 게 왜 싱가포르 누가 싱가포르로 정했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판문점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했고 아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고려를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사실 지금 지금까지 북한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외유를 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모스크바가 한 것하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갔다 온 것이 다거든요. 운전의 지도자 이미지네요. 다거든요.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또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그 광고 효과라든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이벤트로 보면은 한반도 내가 가장 좋죠. 근데 그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처음에는 판문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함께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중간에 틀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보면 그뭐 경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 백악관 이제 참모진들이 혹시라도 생기게 될 변수, 그러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게 될 변수 때문에 판문점보다 싱가포르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계속 말이 안 된다. 이미 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트럼프 내각이 지금 올해 대폭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교 안보 라인으로는 행정부 안에는 이제 국무장관으로 CIA 출신 CIA 국장이 폼페이오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 사람은 누굽니까? CIA 국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국무장관으로 이렇게 맡고 또 이 사람이 실제 벌써 지금 2번이나 그죠? 북한 평양 갔다고 직접 협상을 했고 네. 협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마음이 변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폼페이오 위원장, 그 국무장관이나 그쪽 라인은 그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이쪽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쪽 라인은 한반도 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걸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본인이 자신이 벌써 평양을 2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누가 그걸 틀었냐 이거. 네. 이제 이번에 또 새로 켈리 전 안보보좌관 들어온 사람 있죠. 볼턴. 네. 영권 출신에 아주 말이 강경하지 구구 꼴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의 메인 주 관심사는 중동에 있어요. 중동에 있고 이쪽 이제 북한 문제는 지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또 주도권이 가 있어요. 그 안에서 약간 그런 이렇게 싸움이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아베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것 같다. 아베가 이렇게 열심히 전화질 하고 총리 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좀 일본 이라는 아베 총리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일본이라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아베 총리 개인이 하는 그런 행태 별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특히 좀 이제 재팬 패싱 논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또 옆으로 빠지니까 시간 나면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야기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진영 안에 그러니까 이제 내각 행정부 라인하고 백악관 라인으로 지금 백악관의 안보 라인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야기하는 발언하는 기조가 문재인 정부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북한 갔다 오고 문재인 정부하고 실제 또 협의도 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볼턴 안보보좌관은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도권을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뺏긴 상태에서 중동 지역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협정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걸 주도한다든지 하는 행태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는 내가 북한을 공격을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안보부장관에 임명됐을 때, 지명됐을 때,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뭐 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의 뜻을 잘 받들어서 몇 번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혼 좀 났다고 네, 뭐, 언론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그 하겠다라고 이렇게 태도를 바꿨지만 이 사람 볼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이나 개인적인 어떤 파워 게임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미국 내에 이른바 그런 네오콘 류의 극우 세력을 대변하고 네. 대변하고 개인이 아니라 세력인 네, 거예요. 세력. 일종의. 그 사람을 끼고 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정계라든지 네. 뭐 이렇게 외교가라든지 이런 쪽에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주도권을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위임을 하다시피 하고 주도권이 그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뭔가 좀 이렇게 이른바 겐세이 옆발질 하는 게 뛰어들어오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이제 볼턴 네. 보호자가 아닌데 이 사람 개인 단독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올스트리트 저널 같은 걸 보면 올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그 오너가 누굽니까? 집주가 루퍼트 머독인가요? 누구지? 검색을 한번. 그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 그 올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볼턴 쪽에 가까워요. 논조가 북핵 문제 관련해서. 근데 그게 이렇게 21세기 폭스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 20세 폭스사는 머독. 그죠? 예, 모독이 예. 가지고 있고 네. 그 이렇게 그 미디어 그룹 안에 이제 그러니까 21세기 폭스사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하여튼 그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근데 특히 이제 아까 말한 일본 네. 언론들, 일본 언론들, 구구선 네, 네. 언론들, 예를 들어서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일본경제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쪽 특히 이제 아베 쪽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뭐 근데 이건 이제 아웃사이드고 네. 미국 쪽의 그런 어떤 극우 성향의 어떤 그 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대변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중간 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극우 세력이 자기 또 이렇게 지지 세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북미 그 협상의 그 창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이렇게 해놓고 볼턴 이제 그 안보장관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라도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뭐라고 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뭔가 이렇게 겐세이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확 이렇게 선을 갈라가지고 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하고 사업가 아니고 평양에 트럼프 타워를 세운다는 생각을 했으면 평양 가는 게 맞는데.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나? 어쨌든 뭐 장소 자체는 뭐 네. 싱가포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싱가포르에서 하나 네. 물론 이제 그 이벤트라는 면에서 보면 싱가포르에서 하는 게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뭐 또 그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또 일들이 있고 뭐 또 특히 이제 지금 그 중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그래 싱가포르로 해 뭐 이렇게 그 정도 해서 결정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장소가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결정적인 어떤 그 키라든지 어떤 그 중요성을 갖고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미 그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 간의 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확인을 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짜나 장소가 정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면 날짜와 장소를 정할 이유가 없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 이 폼페이오하고 볼턴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가
국합, 배드캅 해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분석이 오히려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이제 그 권력 싸움으로 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 자체가 출범할 때부터 안에서 계속 잡음이 계속 처음 흘러나와요. 시작할 때부터 안에서 계속 백악관 내에서 어떤 행정부 내에서 계속 서로 이렇게 권력 싸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막 권력 싸움에서 이제 튕겨져 나가고 어쩌고 거기에 또 트럼프 자신도 대통령 자신도 들어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니까 네. 트윗으로 너 나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 지난주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한 이야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요미우리 신문 이야기인데 바렌에서 시진핑하고 만나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경제 지원을 받기 전에 좀 기간도 좀 길고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 중국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진핑은 만약에 비핵화 이제 이 합의가 포괄적으로 타결이 돼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올 연초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 북한도 경제 강국 중심으로 노선을 전환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일본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다지 신뢰성이 없어요. 이건 되게 좀 의도적인. 네, 굉장히 이른바 이제 그 추측성 또는 의도를 가진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 모든 그 정보는 1차적인 정보는 한국과 미국이죠. 그렇죠. 일본은 그거 이제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일본 이제 아베 총리한테 가서 한 번씩 설명해 주는 정도. 네. 막 이렇게 깽깽거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깽판 놓으면 또 귀찮고 성가시니까 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하거나 안달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지금 아베 총리가 전화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죠.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 자꾸 이렇게 일본 내부적으로 자기 불안하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어떻게 쓰든지 이른바 이제 아베류의 북풍, 아베류의 북풍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든지 자기 이제 존재감 부각시키고 지금 그 이번 좀 3당 총재 선거가 9월 달이잖아요. 네. 총재에서 낙선해버리면 총리 물러나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쓰든지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그 아베 총리 관련한 그 스캔들이나요. 두 가지 의혹 갖게 하고나고 뭐죠? 머리하고 모르고 하고나고 그 스캔들 계속 지금 문제가 지금 불신이 높죠. 작년까지만 해도 북핵 리스크 때문에 아베가 재미를 좀 많이 봤잖아요. 미사일도 쏴주고. 막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계속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건수로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선 순위 면에서 급한 건 북핵 문제죠. 그렇죠. 일단 북핵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이제 2단계, 3단계로 자연스럽게 순서를 밟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가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도 타협 안 한다고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떠든다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 그렇게 할게 알았어 걱정 마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다. 그러겠네요. 어쨌든 북한은 일본의 이런 그 행태들에 대해서 23일에서 25일까지 열리는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한국 이렇게 5개 시대들을 초청하고 나머지는 여기가 너무 좁아서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오지 마라.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아마 영국에서 일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영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또 이제 다르죠. 일본 전체 국민들의 생각하고 네. 아베 총리 개인의 생각하고는 지금 아베 총리는 지금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이 일본 국민의 다수의 어떤 여론이냐 입장이냐라는 것은 또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베 총리 개인의 어떤 그 권력욕으로 인해서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하해 평화 모드 또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어떤 북미 수교 그다음에 북한 간의 어떤 형태로의 통일 이런 데 있어서 일본의 어떤 참여나 기여나 역할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뭔가 그런 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좀 전향적인 자세들을 계속 보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견들을 계속 피력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본도 당연히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나 주변국이고 또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판이 이미 이렇게까지 진전된 상황에서 이른바 겐세이를 놓는다고 해서 그럼 체면만 깎이는 거죠. 그렇죠. 먹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아베 총리가 미국 얼마 전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갔다 온 그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북핵 그 어제 얘기만 5월 하는 9일 것 같은데. 5월 9일 날 그 일본 정상회담 했는데도 언론에 거의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묻히고 있어요. 다.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리커창이 오고. 지난주에 했죠. 다 묻혔어요. 다만 네, 이제 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부터 강력한 통상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일본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어왔던 걸 일본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통상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경상수 적자가 600억 달러가 넘어가니까 매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직 일본에 대해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을 안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 곧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그렇죠. 지금 몇번 이야기했었죠. 예.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게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자꾸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먹히고 하니까 심 상한다 이거 심 상해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일본도 가서 살살 또 이렇게 뭔가 이야기해가지고 뭐 미국에 대해서 좀 하다못해 통상 면에서라도 대항하는 공동 전선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게 시진핑 주석이 온 게 아니고 리커창이 온 거예요. 리커창이 오고 와서 한 게 주로 이제 미중간, 일중간, 중일간 이제 경제 협력 도할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자 하는데 초기 단계 일단 이제 그 고위급의 이제 회담을 이제 일단 다시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끊겼던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씩 시작하려고 하고 다만 이제 그 본령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이제 중일 일중간에 이제 뭐 정말 공동 전선이 절실한 조금 더 압박이 강해지면 그런 때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지금 통상 문제 관련해서 계속 논의 협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일중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미중 간의 통상 협상의 문제가 나름대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원만하게 그나마 이렇게 최선으로 방어를 했다라는 판단이 서면 또 굳이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협력이나 협력을 해보려고 하게 되네요. 교류를 다시 재개하자는 그런 생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또 그 지난주에 폼페이오가 보니까 인터뷰하면서 북한하고 이제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조금
또 이미 있었던 게 폼페이오가 지금은 북한의 체제 전환이 아니라 북한하고 어떤 장기적인 합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빠르게 비핵화를 하면 한국처럼 한국이 부자 된 것처럼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지금 그 미국이 투자도 해줄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왔다라는 건 네. 거의 지금 다 그 기본적인 합의가 네.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볼턴 그 항공우자가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네. 라든지 이미 네. 지금 이야기가 그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모조리 다 폐기할 때까지는 뭐 하면 안 된다라든지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겠죠. 트럼프가 저 뭐야? 쳐다보고 있겠죠. 트럼프 특징이 대놓고는 이렇게 웃어요. 대놓고 웃고 뭐 이렇게 하다가 You're fired. 옛날 그런 프로그램이 예. 있었죠. 그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냥 말리죠. 그러니까 사실 볼턴이 지난주까지 그뭐 PVI인가 새로 막 그 얘기 했는데 예, 엉뚱한 이것도 소리, 다시 다 날라갔죠. 돌려버리더라고요. 다 날라가. 그러니까 지금 볼턴이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북미 관계에서는 그 주도권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있어요. 거기는 못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밖에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라고 해서 지금 계속 이란 핵 문제라든지 시리아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막 뒤트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네. 아마 그 문제도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북미 그 정상회담에서 가닥이 잡히면 북미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가닥이 잡히면 중동 문제에 가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이미 중동 이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유럽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그 왕이 굉장히 이란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서 핵 협정에 중국이 이제 계속 유지를 할 것처럼 그 이란 핵협 그 2015년에 네. 핵협정 합의를 하고 2016년 1월달에 경제 제재를 풀었는데 네.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하고 이란이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개인 아니면은 증인 참관인. 예, 증인으로 아, 이렇게 예. 참여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세 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 핵 문제 관련해서 가서 증인으로 그 2015년 합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말 건덕지가 있죠. 근데 이것도 약간 미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좀 뭐 싶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그 이란의 핵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이제 이란 핵협정 합의를 계기로 2016년부터 특히 유럽의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석유 개발이라든지 관련해서 그거 다시 묶어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다 이제 꽝이 돼버리잖아요. 석유나 이런 것들이 다 뜯어갈 수도 없고 다 목소리로 그렇고 공사 중단에 다 손해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국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입장에서도 아니 미국의 정권 교체나 권력 변화로 인해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다 휘둘려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오바마 정부 때는 합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 제재를 풀어놨는데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뭐또 했는데 미국 내 사정으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래서 그 합의사항을 뒤집고 다시 제재를 가하고 투자한 놈들은 미국하고 경제 교류를 못해라고 하니 전부 다 성질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란 핵협정 파기는 자칫하면은 그 반미 전선을 형성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워낙에 지금 미국이 슈퍼 강대국이니까 네. 그걸 주도했다가는 미국한테 찍히니까 누가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죠.
수도 근데 케이스로 그 중에 이제 불려가니까. 대표적인 지금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게 마크롱 이렇게 아. 쳐보자. 마크롱 실제로 가서 지금 뭐 그런 말도 했고 네네네. 지금 반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북핵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네요. 근데 북핵 문제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해결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제 검증 과정, 핵이 검증 과정들이 있고 그 검증 과정들에서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또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협력의 어떤 규모나 시기나 형태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 아직은 이제 북미 그 회담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태고 구체적으로 또 합의 내용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돼. 지켜보는데 가능한 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끌면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언론에 나온 미국에서 나온 제시안 같은 거에는 일단 그 트럼프 1기 2020년 내에 비핵화를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라는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지난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올해 안에 비핵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강국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그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런 말도 나왔죠. 한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그게 정말로 북한이 과감하게 핵 폐기를 하면 투자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그 말이 나오는 게 북한이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이제 6월 12일 싱가포르로 결정이 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와 있는 실마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 나오면 그거는 팔로우업을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54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